안녕하십니까. 화학분석 기능사를 강의하는 전화택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제8회 실전 모의고사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실전 모의고사는 모의고사 문제가 아니라 실제 관연도 문제라는 것을 숙지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문제 1번.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법 중에서 고체 정지상에 합착된 상태와 액체 이동상 사이의 평형으로 용질 분자를 분리하는 방법은? 자, 여기서 여러분들 고체 정지상에 합착된 상태 그리고 액체 이동상 사이에서 평형으로 용질 분자를 분리하는 방법. 그러면 정지상이라는 것은 또는 이동상이라는 걸 나타냈을 때 정지상이라는 것은 포집하는 물질이고 이동하는 물질은 시료가 된다는 거죠. 자, 따라서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핵심이 뭐예요? 핵심은 합착이에요. 합착.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합착입니다. 따라서 합착이니까 합착제를 이용을 하겠죠? 그러면 크로마토그래피법인데 합착을 이용한다고 그래서 제목을 붙이는 게 있어요. 그럼 뭐가 들어가겠죠? 크로마토그래피에 전부 다 크로마토그래피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 합착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게 어떤 게 있어요? 다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잘 암기를 하고 공부를 해서 답을 찾는 것도 있겠지만 문제 1번처럼 이렇게 나오는 문제는 답을 찾는 요령으로 답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문제 2번에 보시게 되면 분광광독에 이용되는 빛의 성질은 뭐냐고 그랬어요. 그러면 분광광독이라는 것은 장치인데 광원을 흡수해서 농도를 분석하는 장치죠. 그럼 당연히 빛을 어떻게 해야 돼요? 흡수를 해야 되겠죠. 따라서 나번이 정답. 그리고 3번 분광 분석에 사용되는 분광계의 검출기 중에서 광자 검출기는 어느 것이냐고 그랬어요. 광자 검출기로 사용되는 것은 규소 다이오드입니다. 그래서 검출기가 다이오드죠, 그죠? 따라서 규소 다이오드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 4번에 보시게 되면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에서 운반기체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운반기체라는 것은 캐리어 가스라고 그러죠. 따라서 캐리어 가스로서 비활성 기체를 사용합니다. 비활성 기체 또는 불활성 기체. 비활성 기체라는 것은 반응을 하지 않는 안정한 기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화학적으로 비활성해야 한다. 맞습니다. 다음에 수증기, 산소 등이 주로 이용된다고 그랬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비활성 기체를 주로 이용을 하니까 어떤 기체가 있느냐 하면 질소, 헬륨, 수소 이 세 가지를 주로 사용하게 되죠. 나번이 틀렸어요. 그리고 답은 운반기체와 공기의 순도는 99.995% 이상이 요구된다. 답은 운반기체의 선택은 검출기의 종류에서 결정된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나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리고 5번 문제 보면 약품을 보관하는 방법에 관한 내용으로서 틀린 것은 자, 약품 보관 방법입니다. 가번에 인화성 약품은 자연 발화성 약품과 함께 보관을 하게 되면 불이 날 수 있는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는 거죠. 따라서 별도로 보관을 해야 됩니다. 다음은 인화성 약품은 전기의 스파크로부터 멀고 찬 곳에 보관한다. 다음에 흡수성 약품은 완전히 건조시켜 건조한 곳이나 석유 속에 보관한다. 그리고 폭발성 약품은 화기를 사용하는 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창고에 보관한다고 그랬어요. 자, 정답은 가번입니다. 자, 여기서 문제 한 가지. 자, 여러분들 보면 석유 속에서 보관하는 물, 흡습성 약품이라는 것은 수증기와 결합하게 되면 녹는 것을 흡습성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석유 속에서 보관하는 가장 대표적인 물질이 뭐죠? Na, 나트륨이 됩니다. 나트륨. 정답은 가번. 자, 그리고 문제 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표준 전극 전위에 관한 내용으로서 틀린 것은 가번에 각 표준 전극 전위는 0.000V 볼트죠. 볼트를 기준으로 정한다. 다음에 수소의 환원 반쪽 반응에 대한 전극 전위는 0.000V이다. 답은 EH 플러스 2는 H2로 산화 반응을 한다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 수소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답은 같은 경우에서는 이온과 전자가 결합을 해서 전자 두 개를 받아서 H2라는 수소가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그리고 수소가 만들어지는 반응은 산화가 아니고 뭐예요? 환원이죠, 환원. 산소가 만들어지는 반응이 산화가 됩니다.
자, 그리고 라벤에 보면 EH 플러스 EE는 H2에 반응해서 생긴 전극 전위를 기준으로 하여 다른 반응의 표준 전극 전위를 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답은입니다. 그리고 7번. 다음 중에서 분광광도계의 광원으로 사용되는 램프의 종류로만 짝지어진 것은, 자,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분광광도계의 램프 같은 경우에서는 가시부와 자외부, 가시부는 텅스텐, 그리고 자외부는 중수소. 그래서 텅스텐과 중수소를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됩니다. 라번이 정답이죠. 자, 풀이해 보시게 되면 가시부와 자외부를 나타냈을 때 가시부에서 사용되는 강원은 텅스텐 램프를 사용하고, 그리고 자외부에서 사용하는 강원은 중수소 램프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분광광도계에 관계되는 문제는 상당히 중요하죠. 시험에서 자주 나옵니다. 8번. 분광광도계의 구조로 알맞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분광광도계의 구조입니다. 가장 먼저 나와야 되는 게 뭐냐면 빛이죠, 빛. 그래서 빛을 뭐라고 그랬냐면 광원입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나와야 되는 게 뭐냐면 검출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럼 뭐를 검출하죠? 시료를 검출하죠. 그래서 시료부와 검출부가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마지막에 검출부는 되는데 시료부가 없으니까 라번을 지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시료부가 들어가 있으니까 지웁니다. 그리고 시료부와 검출부가 여러분들 같이 들어가 있는 게 지금 두 개가 있어요. 시료부와 검출부가 같이 들어가 있는. 그러면 가번과 나번 중에서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뭐를 찾느냐 하면 설릿입니다. 설릿. 설릿 같은 경우에서는 입구 설릿과 출구 설릿이 있거든요. 그러면 입구 설릿과 출구 설릿 중간에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 회절 격자가 들어가요. 그래서 입구 설릿과 출구 설릿 사이에 회절 격자. 따라서 정답은 가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어떻게 기억하느냐면 광원이 맨 처음, 맨 마지막에는 검출이 되는데 시료를 검출하니까 시료부와 검출부가 붙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설릿에서는 입구 설릿과 출구 설릿이 있는데 입구 설릿과 출구 설릿 사이에서는 회절 격자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가번의 순서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하고 답을 찾을 수 있죠. 그죠? 굳이 암기를 안 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9번. 다음에 전자기 복사선 중에서 주파수가 가장 높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심을 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있느냐면, 자, 여러분들은 흡수 파장을 알고 있거든요. 흡수 파장과 주파수의 크기가 반대가 된다는 거죠. 흡수 파장이 크면 클수록 주파수의 크기가 작아져요. 근데 여기서는 주파수가 가장 큰 것을 찾으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파장이 어떤 거? 가장 작은 게 주파수가 가장 큰 거죠. 그러면 파장을 보면 X선이 0에서 200, 그리고 자외선이 200에서 400, 가시광선이 400에서 800, 적외선이 800에서 10의 5성, 마이크로파가 10의 5성 이상이에요. 그럼 보시다시피 파장이 큰 것은 마이크로파 쪽이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풀고자 하는 주파수의 크기와는 반대가 있으니까 주파수가 가장 큰 거는 뭐가 되죠? X선이 되는 거죠. 따라서 정답이 가번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파수가 가장 큰 파장을 별도로 외울 필요는 없고 파장과 주파수가 반대라는 생각을 해서 꼭 정리를 해 놓아야 됩니다. 아주 중요하죠, 이 내용은. 자, 그리고 1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중에서 전기전류의 분석 신호를 이용해서 분석하는 방법은, 전기전류의 분석 신호를 이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전기전류의 분석 신호를 이용하는 것은 뭐가 되나요? 자, 먼저 비탁법이라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비탁표를 이용을 해서 나타내는 거니까 전기하고는 관계없죠. 자, 그리고 분광광도계는 광원을 이용하니까 관계없어요. 그리고 방출 분광법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기전류의 분석 신호를 이용하는 것은 폴라로그래피법이 정답이 됩니다. 답은. 그래서 정확하게 이 내용을 내가 암기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보기의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답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1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 3가, FE가 철입니다. 철 3가 용액 1리터가 있다. 철 3가를 철 2가로 환원시키기 위해서 48.246C가 쿨롬이죠. 단위가 쿨롬의 전기량을 가하였다. 철 2가의 몰 농도를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자, 철 2가의 몰 농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풀이에서
쿨롱력의 단위가 C라는 쿨롬이에요. 그래서 쿨롱력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전자의 몰수 곱하기 패러데이 상수입니다. 그럼 먼저 철 이가의 전자의 몰수를 우리가 계산을 해요. 그러면 철 이가의 전자의 몰수는 쿨롱력 나누기 패러데이 상수입니다. 보시다시피 전자의 몰수는 쿨롱력 나누기 패러데이 상수. 따라서 여러분들이 철 3가를 철 2가로 환원시켰을 때 전기량이 48.246 쿨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이가의 전자의 몰수는 48.246 쿨롱력. 자, 그리고 패러데이 상수라는 값은 정해져 있어요. 얼마로? 96,500 쿨롬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패러데이 상수는 반드시 암기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얼마가 나오죠? 0.0005몰이 나왔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철이가의 몰농도 대문자 M이라는 것은 단위가 몰퍼리터죠. 그래서 용액 몇 리터가 있어요? 1리터가 있어요. 그래서 1리터로 나눠주면 몰농도라는 값이 나오겠죠? 얼마죠? 0.0005 몰퍼리터 또는 0.0005 몰 이렇게 값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가번.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여러분들 패러데이 상수를 알고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를 하는 문제가 되죠. 그리고 12번 분광분석법에서 파장을 나노미터로 사용한다. 1나노미터는 몇 미터냐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오른쪽에 설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설명을 봤을 때 지금 나노미터, 밀리미터, 그리고 미터가 10의 3승씩 커지죠. 그럼 1나노미터는 밀리미터 옆에 뭐가 있는 1나노미터는 10의 마이너스 3성 마이크로미터예요. 그리고 10의 마이너스 9성 밀리미터입니다. 그리고 10의 마이너스 6성 9성 미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값을 나타냈을 때 1나노미터를 마이크로미터로 나타내면 10의 마이너스 3성, 그리고 밀리미터로 나타내게 되면 10의 마이너스 6성, 그리고 미터로 나타내면 10의 마이너스 9성. 이렇게 10의 3성씩 차이 나는 것을 암기하고 있으면 보다 쉽게 답을 찾아낼 수가 있겠죠. 얼마가 되느냐 하면 답이 정답. 그리고 13번. 자, 전기무게 분석법에 사용되는 것으로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전기무게 분석법으로 나타내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나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일정 전압 전기분해.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일정 전류 전기분해. 세 번째는 조절 전위 전기분해. 라번 같은 경우는 그냥 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라번이 정답. 13번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이 전기무게 분석법에 대한 방법을 우리가 암기를 해서 답을 찾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1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전위차법에 사용되는 이상적인 기준점각이 갖추어야 할 조건 중에서 틀린 것은 기준점각의 조건입니다. 가만히 시간에 대해서 일정한 전위를 나타내야 한다. 나머지 분석물 용액에 감응이 잘 되고 비가역적이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자, 비가역적이라는 게 아니라 가역적이어야 하겠죠. 그래서 가역 반응이라는 것은 정반응과 역반응이 동시에 일어나야 됩니다. 반면에 비가역이라는 것은 정반응은 일어나는데 동시에 역반응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비가역 반응이라고 하죠. 가역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답은 작은 전류가 흐른 후에는 본래 전위로 돌아와야 한다. 라번 온도 사이클에 대해서 히스테리시스를 나타내지 않아야 한다. 정답은 나번이 정답. 자, 그리고 1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의 설치 장소로 적당한 곳은, 자, 답은 온도 변화가, 모든 장치는 온도 변화가 심하면 안 됩니다. 심하지 않는 곳. 그리고 나번에 진동이 없는 곳. 다음번에 공급 전원의 용량이 일정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주파수 변동이 거의 없는 곳. 따라서 설치 장소로 알맞은 곳은 보기 중에서는 진동이 없는 곳이 정답이 됩니다. 그리고 16번 문제를 보시면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의 기록에 나타나는 크로마토그램을 이용하여 피크의 넓이 또는 높이를 측정하여 분석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핵심은 뭐냐면 피크의 넓이와 높이입니다. 따라서 피크의 넓이 또는 높이를 이용해서 분석하는 게 뭐가 있어요? 정량 분석이 있습니다. 따라서 나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법에서는 모는 종이로 그래프가 그려져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그려져 나오는데, 자, 이걸 우리가 피크라고 해요. 이 봉우리처럼 생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피크라고 하는데, 봉우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용어를, 우리가 이제 피크나 봉우리가 같은 용어를 쓰기 때문에 시험상에서 피크로 나올 수도 있고, 봉우리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두 가지를 헷갈리지 않도록 이해를 해 놓도록 하세요. 같은 용어입니다. 그리고 17번에 보시게 되면, 원자 흑광 광도계로 시료를 측정하기 위해서 시료를 원자 상태로 환원해야 된다. 이때 적합한 방법은 어느 것이냐고 그랬어요. 그러면 시료를 원자 상태로 환원을 한다는 것은 시료를 원자화를 시킨다는 소리예요. 그럼 시료를 원자화를 시킨다는 소리는 고체나 액체의 상태의 물질을 기체로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불꽃을 이용해서 가열을 해야 돼요. 가열을 하게 되면 기체가 되겠죠. 그 상태를 시료 원자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따라서 불꽃에 의해서 기체로 만들어주는 거죠. 따라서 불꽃에 의해서 가열을 시키게 되면 기체가 됩니다. 답은 정답. 그리고 18번 문제를 보시면,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에서 충전재 입자는 일반적으로 6에서 100메시 크기로 사용되는데 이보다 더 작은 입자를 사용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그래서 보통 60에서 100메시로 사용하는 이유는 압력 때문이죠. 그래서 압력 강화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압력 상승이 아니고 압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60에서 100메시의 크기만 사용한다는 거 답은. 자, 이런 내용들은 암기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1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중에서 실험실에서 일어나는 사고의 원인과 그 요소를 연결한 것으로 틀린 것은, 가번의 정신적 원인은 성격적 결함, 나번의 신체적 결함은 피로, 다번의 기술적 원인은 기계장치의 설계 불량, 나번의 교육적 원인은 지각적 결함. 지각이라는 것은 생각을 잘 못한다는 거죠. 자, 여기서 교육적 원인은 지각이 아니라 뭐죠? 풀이에도 있는 것처럼 지식 습득이나 수칙 이해의 부족을 우리가 교육적 원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실험실에서 사고가 났을 때 여러분들의 지식 습득이나 그리고 장치나 여러 가지 수칙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으면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라번이 정답. 그리고 20번 수산화이온. 여기서 수산화이온이라는 것은 OH-죠. 알카리성을 나타냅니다.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몰일 때 이 용액의 pH는, 자, 먼저 팁을 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자, H+를 내주는 물질은 산성의 물질이고 OH-를 내주는 물질은 알카리성 물질이에요. 따라서 H+를 내주는 산성의 물질에서 pH를 구하는 방법은 마이너스 로그 H+. 그리고 알카리성 물질 OH-가 존재하는 물질에서 pH를 구하는 방법은 14 플러스 로그 OH-. 반드시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OH-가 주어지는 상태에서 pH를 구하는 식이 14 플러스 로그 OH-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따라서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성을 OH- 자리에 넣고 계산기를 통해서 계산을 하시면 9.7이라는 값으로 우리가 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중에서 비극성 물질은 어느 것인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비극성 물질이라는 것은 뭐죠? 비대칭 구조를 가지면서 대칭 구조를 가지면서 물에 녹지 않는 것. 만약에 극성이라고 하면 비대칭 구조를 가지면서 물에 녹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따라서 비극성 물질이라는 것은 물에 녹지 않는 물질을 찾으시면 돼요. 따라서 물에 녹지 않는 가장 대표적인 물질이 뭐가 있어요? 벤젠 있죠. 그래서 이 벤젠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 비극성 물질이죠. 그래서 지금 21번에서는 구조상의 차이라기보다는 물에 녹느냐 녹지 않느냐를 가지고 극성과 비극성을 나타내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22번 문제를 볼게요. 어떤 석회석의 분석치가 다음과 같다. 이 석회석의 5톤에서 생성되는 CaO의 양은 얼마인가? 단 Ca의 원자량은 40, 마그네슘의 원자량은 24.8이라고 그랬어요. 자, CaCO3, 석회석. 이 석회석에서 CaO의 생성량을 계산을 하라고 그랬으니까 석회석이 CaCO3입니다. 그러면 CaCO3를 분해를 시켜요. 그러면 CaO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CaO와 뭐가 만들어지죠? CO2. 그러면
CaCO3의 분자량이 얼마냐? 왜 분자량을 쓰느냐면 석회석이 중량으로 주어졌어요. 질량으로. 그리고 CaO도 킬로그램이라는 질량으로 문제를 풀으라고 해요. 그럼 질량으로 문제를 풀으라고 하면 분자량을 쓰는 거죠. 따라서 CaCO3의 분자량은 Ca가 40, 탄소의 원자량이 12, O의 원자량이 16짜리가 3개, 그래서 100입니다. 그리고 CaO는 Ca가 40, 그리고 O가 16, 그래서 56의 분자량을 쓰는 거죠. 그리고 문제를 풀었을 때 여러분들 질량으로 계산을 하시오 그러면 개수 곱하기 분자량을 쓰시면 돼요. 그리고 킬로그램 단위니까 킬로그램 붙이면 되겠죠. 그리고 최적으로 문제를 풀으세요 그러면 최적 S미터의 삼성으로 문제를 풀으라 그러면 개수 곱하기 22.4를 해서 S미터의 삼성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자, 따라서 100kg의 CaCO3일 때 발생되는 CaO는 56kg 분자량이니까 따라서 오톤은 킬로그램으로 나타내면 10의 3승을 곱하면 톤이 킬로그램이 되죠. 그래서 5 곱하기 10의 3승 킬로그램이에요. 이 중에 석회석이 몇 퍼센트 함유되어 있느냐면 92%. 그래서 0.91을 곱해야 됩니다. 따라서 X 해서 대각선으로 곱한 다음에 X가 있는 항으로 나눠줘서 계산하면 2576kg. 그래서 여러분들 화학식으로 문제를 푸는 거는 반응만 잘 지켜놓으면 상당히 간단하게 답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하는 문제가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23번. 다음 물질의 공통적 성질을 나타내는 것은 K2O2, NaO2, BaO2, MgO2. 자, 여기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를 가지고 있어요? 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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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2. 그래서 O2를 가지고 있는 물질은 뭐라고 그러죠? 과산화물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보기에서 주어지는 물질은 과산화물이 되니까 가번이 정답. 자, 그리고 24번. 전이원소의 특성에 관한 내용으로서 틀린 것은 전이원소는 모두 금속입니다. 금속 중에서도 무거운 중금속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답은 녹는 점이 매우 높은 편이고 열과 전기 전도성이 좋다. 금속성이니까. 답은 색깔을 띤 화합물이나 이온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답은 반응성이 아주 강하고 모두 환원제로 작용한다고 그랬어요. 반응성이 약한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라번이 정답. 그리고 2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30% 수산화나트륨 200g에 물 20g을 가하면 몇 퍼센트의 수산화나트륨이 되겠느냐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30%의 수산화나트륨 200g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물 10g을 더 가합니다. 더 가했을 때 그러면 물을 가하게 되면 농도가 어떻게 돼요? 떨어지겠죠. 그래서 여기에 물 20g을 가했을 때 퍼센트 농도를 찾는 거죠. 자, 식을 생각해 보면 200g짜리 지금 30% 수산화나트륨용에 200g이 있어요. 그래서 30% 곱하기 200g는 200g에 물 20g을 더한 값을 퍼센트라고 해요. 그 값을 X라고 놓습니다. 그럼 이 X라는 것은 200g에 물 20g이 더 더한 거죠. 30%는 200g일 때고 30%는 200g일 때고 X%일 때는 200g 플러스 20g일 때죠. 그래서 식을 나타내서 X에 대한 값으로 정리해서 계산하면 27.3%의 농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물이 더 많이 가해졌으니까 희석이 된 거죠. 그래서 농도는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26번. 다음 중에서 Na 플러스 나트륨 이온의 전자 배열에 해당하는 것은 나트륨이 여러분들 전자 배열 수를 나타내 보면 나트륨이 11번이에요. 그죠? Na가 11번입니다. 그러면 1s2, 2s2, 2pu, 그리고 3s1 이런 식으로 들어가줘야 되죠. 그런데 문제 조건은 플러스 1이죠. 플러스 1은 전자가 몇 개 있어요? 10개가 있어요. 그러면 1s2, 2s2, 2p, 6이 되는 거죠. s 오비탈에는 2개, 그리고 p 오비탈에는 6개 가득 차는 물질이, 전자가 가득 차는 게, 그러니까 지금 10개를 나타내라고 그랬으니까 가번을 표시하는 게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플러스 1이 있고 없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점. 플러스는 전자를 주는 거예요. 반면에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으면 전자를 받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중에서 물질과 그 분류가 알맞게 연결된 것은 가번의 물은 호돈소 물질, 물은 화합물이죠. 다음에 소금물은 균일 혼합물, 다음에 산소는 호돈소 물질, 한 개로 존재하는 물질, 그리고 염화수소는 불균일이 아니고 균일 혼합물입니다. 그래서 소금물이나 염화수소는 균일 혼합물, 산소는 호돈소 물질, 그리고 물은 화합물. 설명이 바르게 된 것은 나번. 그리고 28번 다음 중에서 삼원자 분자가 아닌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먼저 아르곤은 비활성 기체로서 안정한 물질이죠. AR. 그리고 오존은 O가 3개입니다. 물은 H가 2개, O가 1개. 이산화탄소는 C가 1개, 산소가 2개. 따라서 삼원자가 아니고 단원자로 구성된 게 가번이 정답입니다. 그리고 2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탄소화물의 특징에 대한 내용으로서 알맞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가번의 CO2와 CaCO3는 유기화합물로 분류된다고 그러는데 CO2나 CaCO3는 무기화합물이죠. 무기화합물. 그리고 답은 CH4 메탄입니다. C2H6 에탄, C3H8 프로판입니다. 자, 이 물질들은 포화탄화수소다. 맞습니다. 포화탄화수소라는 것은 탄소와 탄소가 결합을 했을 때 단일 결합으로 결합하고 있는 것을 포화탄화수소라고 하죠. 그래서 알칸 계열이 포화탄화수소. 반면에 이중과 삼중 결합을 하고 있는 것을 불포화탄화수소라고 합니다. 그럼 반응성은 이중과 삼중의 결합을 가지고 있는 물질은 반응성이 크고 지금처럼 단일 결합을 하고 있는 포화탄화수소는 반응성이 거의 없는 안정한 물질입니다. 그리고 답은 CH4에서 결합각은 90도다. CH4는 109도. 그리고 탄소의 수가 많아도 이성질체 수는 변하지 않는다. 탄소의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성질체는 많아지는 게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따라서 설명이 바르게 된 것은 나번이죠. 그리고 30번 원소는 색깔이 없는 일원자 분자 기체이며 반응성이 거의 없어서 비활성 기체라고도 한다고 그랬어요. 자, 반응성이 없는 안정한 비활성 기체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아르곤, 네온, 헬륨 이런 물질들이 있어요. 그래서 헬륨이나 네온이나 아르곤이 가장 안정한 물질입니다. 라번이 정답. 그리고 3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할로겐에 관한 내용으로서 틀린 것은 할로겐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할로겐 물질이라는 것은 불소, 그리고 염소, 그리고 Br, 요오드, 그래서 마이너스 1가를 가지고 있는 물질을 할로겐 물질이라고 합니다. 자연 상태에서 이원자 분자로 존재한다. 다시 말해서 F2, Cl2, 그리고 Br2, I2로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답은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기 쉽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리고 물에는 거의 녹지 않습니다. 라번에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녹는 점이 낮아진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원자 번호가 증가한다는 것은 족이죠, 족.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녹는 점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녹는 점이 커지는 게 특징입니다. 따라서 라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수업이 좀 어떠셨나요? 수업에 집중은 하셨나요?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수업은 무조건 열심히 집중을 하는 게 공부의 우선입니다. 수업을 대충 듣고 복습을 열심히 해야지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수업을 열심히 듣는 학생들은 복습이 그만큼 쉬워집니다. 복습이 그만큼 쉬워진다는 소리는 이해가 빠르기 때문에 공부를 적게 해도 확실하게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공부의 비법이 수업을 집중해서 열심히 듣는 게 가장 비법이라는 거 꼭 생각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공부가 쉬운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한번 설명을 듣고 나는 모든 내용이 이해가 됐어 이런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혼자 공부해도 되죠. 내 수업을 굳이 들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들었을 때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 여러분들이 동영상 같은 경우를 지금 처음 듣는 학생들은 2번에서 3번 정도 연거푸를 계속 들으세요. 다 듣고 난 다음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3번 정도만 듣게 되면 전체적인 내용이 개념이 서요. 개념이 서야지 이해가 빨리 오거든요.
이해가 와야지 내가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마다 캐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듣고 공부하는데 왜 이래 어려워? 그거는 여러분들 핑계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반복학습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꼭 숙지하세요. 자,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